오후 3시, 아파트 복도. 윤수아는 현관문 도어록 패널에 선명하게 남은 낯선 지문 자국을 노려보며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내 연봉 7천만 원, 당장 내놔. 시어미인 내가 너희들 재테크를 도맡아 줄 테니까. 어머니, 용돈이 부족하시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20만 원 더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7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집안에서 연봉 8천만 원의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족인 적이 없었다.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 하지만 이번엔 그 현금 인출기가 파업을 선언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불판 위 최상급 한우가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를 냈고 뽀얀 연기는 식당 천장에 매달린 노쇠 환기구를 타고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이제 대기업 본부장님이네. 연봉이 무려 8천만 원이라며.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조정숙은 손에 상추쌈을 든 채 룸 안에 자리한 두 테이블의 친척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녀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소고기 한 점을 쌈 속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 쌈은 곁에 앉은 수아에게 오지 않았다. 조정숙은 옆 테이블에 앉은 둘째 아들 김지명의 밥그릇 위에 쌈을 턱하니 얹어주었다. 다 내가 애초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저렇게 일 잘하는 며느리를 들인 덕분이지.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지가 알아서 큰돈도 척척 벌어오고 시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하는 착한 애를 어디서 구해. 조정숙은 손에 묻은 마늘 다진 것을 탁탁 털어내며 좌중에 앉은 시고모와 시삼촌들을 쓱 둘러보았다. 시고모는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더니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묘, 당연하지. 맏며느리가 집안 기둥이잖아요. 수아가 이제 저렇게 출세했으니 앞으로 우리 집안 대소사며 우리 지명이 장래 혼사까지 전부 다 큰며느리가 신경 좀 써야겠네. 능력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 아니겠어? 수아는 서빙카트가 오가는 통로 쪽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고모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집게와 가위를 집어들고 방금 불판에 올린 새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능숙하게 잘라냈다. 가위가 찰칵찰칵 맞부딪히며 금속 마찰음을 냈다.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수아 곁에 앉아있던 남편 김지훈이 소주잔을 집어들더니 깍듯이 몸을 틀어 두 손으로 어른들을 향해 잔을 올렸다. 수아는 다 자른 고기들을 타지 않게 불판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남편의 목덜미를 한 번, 그리고 상석에서 기름진 얼굴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오늘 이 식사 자리를 위해 조정숙은 특별히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잠실의 이 최고급 한우 전문점을 고집했다. 명분은 큰며느리 승진 축하였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아가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승진을 위해 그녀가 며칠 밤을 새우며 코피를 쏟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화의 주제는 영원히 그 숫자 8천만 원에만 머물러 있었다. 자자, 다들 고기 식는다. 어서들 먹어, 많이 먹어. 조정숙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오늘 이 비싼 고기는 너희 큰형수가 특별히 어른들 대접하려고 사는 거다. 애가 참 철이 들었어. 승진하면 집안 어른들 은혜부터 갚아야 한다는 걸 아니까? 여기요. 우리 쪽에 안심 4인분 추가요. 수아는 가위를 내려놓고 물티슈를 뽑아 기름 튄 손가락을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이 시동생 김지명에게 1초 정도 머물렀다. 김지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친 듯이 입안으로 고기를 쑤셔 넣고 있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품위, 식탁 위에서 오가는 가족의 책임 따위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어머니, 고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얼추 다 드셨고요. 수아가 차분하고 일정한 속도로 입을 열었다. 조정숙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얼굴에 번져있던 웃음기가 반쯤 가셨다. 왜? 돈 아깝니?
너 이제 돈도 썩어나게 번다면서 어른들한테 고기 한 끼 대접하는 걸로 집안 기둥뿌리라도 뽑힐까 봐 그래? 맏며느리는 속이 좀 넓어야지. 그래야 집안이 흥하는 법이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고모님이 혈압이 높으신데 저녁에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안 좋으실까 봐서요. 수아는 발밑에 두었던 종이 가방에서 고급스럽게 포장된 홍삼 세트를 하나씩 꺼내어 어른들에게 차례대로 건넸다. 이건 어른들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작은 정성입니다. 환절기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홍삼 상자에 찍힌 번쩍이는 금박 상표를 보자마자 시고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고기를 더 시키지 못해 살짝 언짢았던 기색은 눈 녹듯 사라졌다. 조정숙의 안색도 금세 누그러졌다. 마치 그 선물들이 자기 지갑에서 나온 양, 입가에는 다시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렸다. 식사 자리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수아는 카운터로 걸어가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캐셔에게 건넸다. 총 125만 원입니다. 이쪽에 서명 부탁드릴게요. 캐셔가 두 손으로 영수증과 터치펜을 내밀었다. 수아는 펜을 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며 화면 위에 이름을 갈겼었다. 125만 원 우리 집안에 섞여들기 위해, 그리고 알량한 기본적인 존중을 얻어내기 위해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지갑을 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물질적으로 체면을 세워주다 보면 결혼 초기의 삐걱거림도 언젠간 다 지나갈 거라 믿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 김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생했어. 오늘 엄마 엄청 기분 좋으셔. 친척들도 다 당신 칭찬하고 난리야. 수아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꽂아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다. 기분 좋으시다니 다행이네. 그녀는 유리문 밖에서 친척들과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에 밴 고기 냄새를 흩어버렸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기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흘 뒤 목요일 저녁, 수아가 막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영양크림을 바르고 있을 때 침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거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퇴근했니? 밥은 먹었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조정숙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네, 막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수아는 크림 뚜껑을 꼭 닫았다. 내가 지금 밥 넘어갈 정신이 있니? 내가 요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너 이제 월급도 많이 받겠다. 지훈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너희 젊은 것들은 손에 큰돈 쥐고 있으면 주체 못하고 펑펑 다 써버리기 일쑤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아의 손가락이 뺨 위에 멈췄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내 연봉. 내가 관리하마. 조정숙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마치 저녁거리로 두부 한 모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태연했다. 너희 둘 생활비로 1,000만 원 남겨두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내일 당장 내 끝자리 공사번 농협계좌로 보내라. 내가 아주 확실한 재테크 친목계 회장님들을 몇 분 아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짭짤해. 원래 집안 돈은 어른이 한데 모아서 굴려야 하는 거다. 내 돈이 어딨어? 내가 다 너희 새끼들 잘 살라고 이러는 거지? 나중에 너희 애 낳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때 다 이 어미가 보태주는 거 바랄 거 아니니? 방 안은 거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수아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스피커폰을 끈 뒤 귀에 가져다 댔다. 어머니, 저희 집 재무관리는 줄곧 제가 알아서 해왔습니다. 이미 정기예금이랑 펀드로 다 묶여 있어서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게다가 제 연봉이 일시불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7천만 원이라는 목돈은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바로 조정숙의 언성이 치솟았다. 해드릴 수 없어? 내가 지금 누굴 속이려 들어.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선
그렇게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돈 펑펑 쓰더니. 왜, 남들 눈에 번지르르해 보이려고 100만 원 넘는 밥값 내는 건 안 아깝고, 시어미인 내가 피 같은 내 돈 보관해 주겠다는데 그건 못 내놓겠다는 거냐? 너 지금 나 의심해? 어머니, 누굴 의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저희가 알아서 계획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놈의 공동재산. 내가 우리 김씨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내가 버는 돈도 다 우리 김씨 집안 돈이야. 너 이 기집애가 어떻게 맏며느리 본분이라는 걸 눈꼽만큼도 몰라? 이기적으로 지 속 편할 궁리만 하고. 내 눈엔 이 시어미가 우습게 보이니? 어머니, 용돈이 부족하시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20만 원 더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7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맡길 수 없습니다. 수아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너희. 수아는 상대방의 입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설이 튀어나오기 전에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서서히 까맣게 꺼져가는 스마트폰 액정을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7천만 원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평범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을 굴려주겠다며 요구할 만한 여윳돈의 규모가 아니었다. 조정숙은 평소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짠순이었고 거액의 투자나 재테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거액을 요구하는 태도에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다급한 냄새가 났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수아의 메신저 앱은 시어머니가 보낸 폭탄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1시간 간격으로 장문의 음성 메시지와 텍스트가 쏟아졌고 내용은 하나같이 그녀의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를 원망하는 저주였다. 수아는 알림을 전부 꺼버렸다. 오후 3시, 수아는 강남구에 있는 브랜드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회사에서 일찍 나섰다. 미팅이 일찍 끝난 덕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아파트로 돌아왔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집 앞 현관으로 걸어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수아의 손길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도어록의 까만 숫자 패드 위에 선명한 지문 자국 몇 개가 얼룩져 있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만 해도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를 싹 닦고 가셔서 패드가 반짝반짝했었다. 게다가 패드 위쪽에 비밀번호 엿보기 방지용 커버가 반쯤 위로 밀려 올라간 채 레일에 걸려 있었다. 수아는 그 커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쾌한 전자음이 울리고 도어록이 철컥 풀렸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공기 중에 아주였지만 너무나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시어머니가 머리에 바르고 다니는 동백꽃 헤어오일 향이었다. 수아는 슬리퍼로 갈아 신지도 않고 구두를 신은 채 그대로 거실 마루를 밟고 들어갔다. 소파 위 쿠션 위치도 그대로였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티테이블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침대 협탁의 두 번째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1cm 정도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서랍은 그녀가 각종 종이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집문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다. 수아는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던 서류 봉투들의 순서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원래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낡은 통장 몇 개가 맨 위로 올라와 있었고 보안카드와 OTP 발생기가 들어있는 인터넷 뱅킹용 미니 파우치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반쯤 열린 서랍 안을 내려다보았다. 폐 속에 들어찬 공기가 무언가에 의해 서서히 쥐어짜이는 듯했고 목구멍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만약 거액의 예금이 들어있는 급여 통장을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만약 계좌 이체를 할 때 그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그 7천만 원은 오늘 이미 그녀의 이름표를 떼고 증발했을지도 모른다. 조정숙은 아들 내외가 출근한 틈을 타 예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며느리의 개인 재산을 이잡듯 뒤진 것이다. 최소한의 선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수아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화를 내지도 않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패악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랍 안의 서류들을 원래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서랍을 꽉 닫았을 뿐이다. 마음속 파문은 더 이상 일렁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바닥에서부터 시커멓고 조밀한 기포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주말. 지후는 대학 동기 결혼식에 가고 수아는 혼자 남아 대청소를 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다시 올라가려던 참에 그녀는 아파트 1층 우편함 구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1502호 철제 우편함 안에는 각종 마트 전단지가 쑤셔 박혀 있었다. 수아는 열쇠를 꺼내 작은 문을 열고 전단지 뭉치를 한꺼번에 끄집어냈다. 알록달록한 광고지들 사이로 유독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시뻘건 압류 도장 문양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오직 대성신용정보라는 기관명만 적혀 있었다. 수신인 조정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XX 아파트 1502호. 김지훈 대리 수령. 수아의 손놀림이 딱 멈췄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문질러 보았다. 입구는 풀로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앞에 우편물이 왜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온 걸까? 그것도 비상 연락망을 통한 대리 수령인 자격으로? 수아는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생수 한 컵을 따라 단숨에 반 컵을 비워낸 뒤 식탁으로 다가가 커터 칼을 쥐고 봉투 가장자리를 단숨에 쭉 그어버렸다. 안에는 A4 용지 여러 장이 스테이플러로 철해져 있었다. 첫 페이지 최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견체 채무 추심 최후 통첩 및 재산가압류 예고라고 적혀 있었다. 수아의 시선이 빼곡하게 적힌 약관들을 훑고 지나가 정중앙에 위치한 표에 꽂혔다. 대출 원금 1억 2천만 원, 연체이자 3,500만 원, 대출일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회 분할 대출. 이곳은 법의 테두리 바깥을 교묘하게 오가는 악명 높은 사채업체였고 이자율은 살인적이었다. 그리고 표 하단의 대출자 서명란에는 조정숙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아는 종이를 넘겨 두 번째 페이지를 보았다. 거기엔 대출 승인 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돈은 조정숙의 계좌에 머물지 않았다. 대출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전액이 다른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었다. 수취인 성명, 김지명. 바로 그 고급 고깃집에서 고기 한 번 들지 않고 입안으로 고기만 쑤셔 넣던 그 시동생이었다. 수아는 이 종이 뭉치를 식탁 위에 쫙 펼쳐놓았다.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시뻘건 추심 도장 위로 쏟아지며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시게 번뜩였다. 그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액정을 열었다. 작년 10월 김지명은 가족 모임에서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구매팀 대리로 승진했다며 곧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고 떠벌렸었다. 올해 1월 시어머니는 갑자기 지명이가 아주 괜찮은 재테크 펀드를 알아냈는데 초기 운영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며 집안 식구들에게 바람을 넣었다. 올해 3월 김지명은 회사에서 우수사원에게 내준 법인 차라며 번쩍이는 수입 SUV로 차를 바꿨다. 타임라인이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다. 재테크 친목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젊은 부부의 돈을 맡아 관리해주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7천만 원은 조정숙이 막내 아들이 쳐놓은 사채 빚의 늪을 메우기 위해 뜯어내려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큰며느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연봉을 통째로 그 밑 빠진 독에 쏟아부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수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녔다. 그녀는 브랜드 마케팅 업계에서 7년을 구르며 기업의 위기관리 PR을 밥 먹듯이 해왔다. 한 사람의 직장 내 평판과 뒤통수를 캐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접속해 김지명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쳐넣고 구매팀, 내부감사, 자금 등의 키워드를 조합했다. 페이지가 2초 정도 로딩되더니 10여 개의 게시글이 와르르 쏟아졌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은 보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제목, 구매팀 K대리가 협력업체 리베이트랑 장부 조작으로 법무팀 타깃이 됐다는데 진짜야? 그 밑에 달린 베스트 댓글 하나. 내용, 리베이트 정도가 아님.
법인 공금을 다이렉트로 지 개인 계좌로 빼돌려서 코인인지 주식인지 하다가 다 말아먹었대. 횡령 금액만 2억 원이 넘고 회사에서 지금 빵꾸 난 돈 기한 내에 안 채워 넣으면 바로 형사 고소 때린다고 통보했음. 수아는 모니터에 떠오른 파란색 글씨들을 감정 없는 눈으로 훑어내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 댓글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널려있던 추심 통지서와 자금 이체 내역서를 한 장씩 스캐너 안에 밀어 넣었다. 기계가 규칙적인 윙윙 소리를 내며 종이 아래로 초록색 불빛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모든 스캔본과 증거 자료를 압축해 암호가 걸린 USB에 막 저장했을 때 현관 쪽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왔어. 김지훈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고 피로연해서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살짝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늘 결혼식장 스테이크 진짜 질기더라. 저번에 엄마가 잠실에서 사주신 한우가 100배는 낫지?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지도 평소처럼 다가가 그의 정장 마이를 받아 걸어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훈 씨, 이리 와서 앉아.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처럼 절대적인 통제력이 배어 있었다. 김지훈은 멈칫하더니 벗은 재킷을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고 식탁 맞은편으로 걸어와 앉았다.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집안에 일이 생겼지. 수아가 대리석 식탁 위로 그 서류 봉투를 쭉 밀어 남편의 손끝에 닿게 했다. 이게 뭔데? 김지훈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손을 뻗어 봉투 입구에 감긴 실을 풀고 안에 종이들을 꺼냈다. 첫 번째 장, 대성신용정보의 시뻘건 압류 통지서. 두 번째 장, 조정숙의 계좌에서 김지명의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간 이체 내역서. 세 번째 장,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이 쫙 그어진 블라인드 폭로글. 김지훈의 시선이 첫 페이지를 훑어내릴 때만 해도 그의 입가에는 특유의 실없는 미소가 남아있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사채를 썼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요새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가짜 우편물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두 번째 장 이체 내역서나 봐. 수아가 그의 현실 부정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김지훈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이 김지명이라는 세 글자 위에 꽂혔다. 얼굴에 머물러 있던 미소가 핏기와 함께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에 멍한 충격과 당혹감이 번졌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무의식적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지명이는 펀드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대체 왜? 세 번째 장 넘겨 수아는 그를 마치 수년 동안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호구를 보듯 쳐다보았다. 김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을 펼친 그의 눈동자가 공금 횡령, 형사 고소라는 글자 위를 맴돌았다. 그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져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지명이가 아무리 간이 부어도 회사 돈에 손을 댔을 리가 없어. 이거 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루머야. 루머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당신의 그 훌륭한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다음 주 월요일에 멀쩡하게 회사로 출근할 수나 있는지. 수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3분기 재무제표를 브리핑하는 것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동생한테 전화할 용기가 없다면 어머니한테 걸어봐. 그 7천만 원, 우리 재테크 시켜주려고 달라는 건지 아니면 감방에 처박히게 생긴 당신 막내동생 빼내려고 달라는 건지. 김지훈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허물어지듯 기대에 앉았다. 두 손에 꽉 쥔 종이 뭉치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야. 김지훈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지. 내 연봉을 통째로 털어넣어서 그 밑 빠진 독을 메울 작정이시니까.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래로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아침
우리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비밀번호 치고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 안방에 들어가서 내 서랍까지 샅샅이 뒤지셨더라. 김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그는 획 고개를 돌려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당신이랑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 위해서지. 경제사범 꼬리표 단 성인 남성의 전용 현금 인출기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수아는 식탁에 두 손을 짚고 남편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활자 하나하나가 얼음송곳처럼 꽂혔다. 난 단 10원 한 장도 김지명 똥 닦아주는데 내놓을 생각 없어. 이건 내가 코피 쏟아가며 야근해서 번 내 돈이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김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장남으로서 어머니 말씀을 하늘처럼 모시고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세뇌당하듯 자랐다. 지금 그의 어깨 위에는 목을 졸라오는 어머니의 핍박과 동생의 교도소행이라는 끔찍한 미래,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아내의 싸늘한 마지노선이 동시에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수아, 넌 가족인데. 김지훈의 목소리에 비굴한 애원이 섞여 들어갔다. 그가 수아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빵꾸난 돈이 2억이라잖아. 엄마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해? 지명이가 이대로 감방 들어가면 걔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수아는 뱀이라도 본 것처럼 그의 손을 쳐냈다. 3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이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일말의 온기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회사 공금에 손을 댈 때는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거라는 생각도 못할 만큼 멍청했대. 수아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내가 이 서류들을 당신한테 보여준 건 당신이랑 타협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그녀가 식탁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자, 이제 선택해. 당신의 그 병든 집안 식구들이랑 목줄 묶인 채로 이 아파트 팔아치우고 저 범죄자 새끼를 살릴 건지, 아니면 내 옆에 서서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잘난 계산기는 다 부서졌다고 똑똑히 전할 건지. 김지훈의 손가락이 세 번째 장 모서리를 구겨질 듯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공금 횡령이라는 굵은 글씨에 대모처럼 박힌 채 가슴을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바로 그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발신자 표시, 어머니. 원목 식탁 위를 긁어대는 진동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김지훈은 그 이름을 노려보며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었다. 수아는 식탁 옆에 선 채 쉴 새 없이 번쩍이는 화면을 냉랭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지훈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초록색 통화 버튼 위에서 2초간 허공을 맴돌다가 마침내 꾹 누르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피커폰을 타고 조정숙의 귀를 찢는 듯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내 마누라는 어딨어? 당장 전화 바꾸라고 해. 김지훈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다.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그 싸가지 없는 년이 감히 시어미 전화를 툭 끊어버려. 너 당장 걔더러 7천만 원 이체하라고 해. 내가 친목계 회장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돈 꽂아주겠다고 다 호언장담해놨어. 넌 대체 평소에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마누라 돈줄 하나 꽉 쥐고 흔들지 못해서 이 사달을 내. 예전 같았으면 김지훈은 반사적으로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며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시뻘건 압류 도장이 찍힌 A4 용지에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 선명한 빨간 인주 색깔이 지금 이 순간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엄마, 김지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화기 너머의 폭언을 싹둑 잘라버렸다. 지명이는 요새 회사에서 뭐 한대요? 수화기 너머의 고함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단 1초의 정적. 하지만 이 쥐 죽은 듯한 식탁 위에서 그 짧은 침묵은 귀청이 떨어질 만큼 컸다. 지명이.
걔야 당연히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지. 그건 뜬금없이 왜 물어? 지금 엉뚱한 소리로 말 돌릴 생각 마라. 조정숙의 말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목소리는 반 옥타브 치솟았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일 점심 전까지 계좌에 돈 꽂힌 거 확인 안 되면 내가 직접 너희 집 쳐들어가서 그 기집애 통장 압수할 테니까. 알았어. 뚜뚜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지훈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액정 불빛이 핏기 하나 없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식탁 옆에 서 있는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윤수아는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고 승리자의 거만한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에 널려있던 종이들을 차분하게 다시 누런 봉투 안에 주워 담고 끈을 빙글빙글 돌려 봉투를 봉인했을 뿐이다. 도어록 비밀번호. 내일 아침에 업체 불러서 바꿀 거야. 수아가 봉투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몸을 돌렸다. 일찍 자. 그 후 사흘 동안 서울에는 가을의 끝을 알리는 매서운 첫 추위가 닥쳤다. 금요일 해질녘 수아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마카롱 2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녀가 현관 앞으로 다가가 도어록 패드에 손가락을 댔다. 띠리링.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 구두를 반쯤 벗었을 때 복도 바깥에서 요란하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다급하고 어수선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야, 여기. 1502호. 수아가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거칠고 억센 손 하나가 열린 문틈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조정숙이 칙칙한 검붉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씩씩대며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며칠 전 고깃집에서 한박 웃음을 짓던 시고모와 평소엔 왕래조차 없던 시삼촌이 바짝 붙어 있었다. 너 아주 기가 살았구나. 감히 시어미가 아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 조정숙이 반쯤 열린 현관문을 어깨로 밀치고 들어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을 생각도 안 한 채 바깥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를 신고 밝은색 거실 원목 마루 위를 성큼성큼 밟고 올라섰다. 구두 밑창의 모래알이 매끄러운 바닥을 박박 긁는 불쾌한 마찰음이 울렸다. 시고모와 시삼촌도 엉겁결에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시고모는 신발을 벗긴 했지만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 내부를 레이더망 돌리듯 훑어보더니 현관장 위에 놓인 비싼 마카롱 상자를 보고는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아는 현관턱 위에 선 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손님용 물을 내오지도 않았다. 뭐 하긴. 내 아들네 집돈, 우리 집안 돈 가져가려고 왔다. 조정숙이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유리 티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씹어. 내 눈엔 이 시어미가 사람으로 안 보이니? 너 오늘 당장 그 7천만 원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줄 알아. 시고모가 쪼르르 달려가 천연 가죽 소파의 팔걸이를 툭툭 치며 앉더니 특유의 늘어지는 콧소리로 거들었다. 아이고, 수아 너 진짜 안 되겠다. 고모가 쓴소리 좀 해야겠네. 너 이제 연봉 8천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으리으리한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쩜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집안 어른이 재테크 대신 해주겠다는데 도둑놈 보듯 경계하고. 이런 얘기 밖에 나가면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럼 맏며느리가 돼서 시집에 대한 효심이 그렇게 없어서야 쓰나 시삼촌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뒷짐을 진 채 전형적인 꼰대 어른의 훈계조로 거들먹거렸다. 수아는 불쑥 쳐들어온 불청객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마루에 찍힌 더러운 흙발 자국을 거쳐 불그락푸르락 독이 오른 조정숙의 얼굴에 멎었다. 어머니, 그 7천만 원 절대 못 드립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휑한 거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조정숙이 앞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아의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내가 돈 몇 푼 좀 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내 몸뚱이도 내 돈도 다 우리 김씨 집안 거야. 끝까지 돈 안 내놓겠다고 버텨?
내가 오늘 내 그 잘난 여우 같은 가면을 싹 다 찢어 발겨줄 테니까. 철컥. 안방 문이 안에서 열렸다. 집업 후드 차림의 김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 같은 고함 소리를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듣고 나온 참이었다. 아들이 나오자 조정숙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수아를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호령했다. 지훈이 너. 내가 끼고 도는 내 마누라 꼴 좀 봐라. 어른들이 찾아왔는데 물 한 모금 안 내오고 눈을 부라리며 말대꾸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당장 내가 통장 뺏어와. 오늘 그 돈 무조건 이체시켜야 해. 시고모도 덩달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지훈아, 남자가 집구석에서 위험이 있어야지. 어떻게 여자한테 쥐어 살아. 내 엄마가 저렇게 피를 토하며 화를 내시는데 당장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지훈에게 쏠렸다. 억압하는 시선, 탐욕스러운 시선, 그리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시선. 김지훈은 복도 그림자 속에 선 채 거실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조정숙의 눈빛에는 장남에 대한 안쓰러움 따위는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 광기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곁에 선 수아를 보았다. 아내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철저한 구경꾼의 눈으로 이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1초, 2초, 3초. 김지훈이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그는 걸음을 옮겨 티테이블 다가갔다.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허리를 굽혀 테이블 아래 칸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너 지금 뭐 꺼내는 거야? 당장 통장이랑 도장 가져오라니까 무슨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꺼내고 지랄이야. 조정숙이 신경질적으로 재촉했다. 김지훈의 길고 앙상한 손가락이 봉투에 감긴 실을 풀고 안에 서류를 끄집어냈다. 그가 손목을 휙 꺾자 시뻘건 압류 도장이 찍힌 A4 용지 다발이 짝소리를 내며 유리 티 테이블 위에 팽개쳐졌다. 매서운 파열음이 울리며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엄마, 김지훈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고모님이랑 삼촌까지 대동하고 여기까지 쳐들어오신 거 정말 수아 돈으로 재테크 해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명이가 횡령한 회사 돈 2억 원 빵꾸난 거 메우려고 오신 겁니까? 그 한마디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거실 한가운데서 터져버렸다. 조정숙의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실룩거리더니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쏟아내던 고함 소리가 목구멍에 턱 막혀버렸다. 마치 목 졸린 오리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반나절이 지나도록 온전한 문장을 뱉어내지 못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제가 헛소리라고요. 김지훈이 티 테이블 위에 팽개쳐진 서류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 많은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대성신용정보. 사채 대출 원금만 1억 2천만 원. 연체 이자 3,500만 원. 대출자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은 몽땅 지명이 계좌로 빠져나갔어. 이래도 제가 헛소리하는 겁니까? 소파의 등받이에 기대어 여유롭게 팝콘이나 씹을 준비를 하던 시고모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뭐라고? 사채, 시고모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테이블 위 시뻘건 압류 도장에 콱 꽂혔다. 뒷짐을 지고 에헴거리며 꼰대짓을 하던 시삼촌도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세 걸음을 한 번에 공중공중 뛰어와 은행 이체 내역서 위로 고개를 쳐박았다. 공금 횡령. 지명이가 회사 공금을 빼돌렸어? 이건 당장 감방갈 범죄잖아.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조정숙이 갑자기 귀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며 티 테이블로 돌진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려 손을 뻗었다. 이거 다 가짜야. 저 표독스러운 년이 나 모함하려고 서류 위조한 거라고.
지 돈 한 푼 내놓기 싫어서 내 아들 죽이려고 환장한 년 짓이야. 엄마, 김지훈이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듯 꽉 부여잡았다.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는 시선을 회피하며 발버둥 치는 어머니의 눈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피를 토하는 듯한 쇳소리로 소리쳤다. 엄마가 지명이 그 새끼 살리겠다고 사채 끌어다 쓴 거 다 알아. 이제 사채업자들 이자도 못 막고 지명이는 회사에서 형사 고소당하게 생겼으니까 M1 친척들까지 방패막이로 끌고 와서 우리 집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수아가 밤새워 코피 쏟아가며 번 피 같은 돈을 빼둬서 그 범죄자 새끼 뒷바라지 하는데 쏟아붓겠다고. 내 새끼 범죄자 아니야. 걔 내 친동생이야. 조정숙은 아들의 억센 악의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남은 한 손으로 김지훈의 가슴팍을 미친 듯이 퍽퍽 내리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내 피부치 친동생이라고. 넌 걔가 감방에서 썩어가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있어? 수아제는 저렇게 돈도 잘 벌면서 까짓 거 한번 눈 감고 좀 보태주면 안 돼? 우리는 다 피가 섞인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김지훈은 날아오는 어머니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는 울음보다 더 기괴하고 비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수아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습니까? 만약 수아 돈까지 다 털어먹고도 지명이 빚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이 이 집까지 쳐들어오면 나랑 수아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걱정한 적 있냐고요. 조정숙의 허우적대던 손이 공중에 뚝 멈췄다. 그녀는 바닥모를 절망에 빠진 큰아들의 텅 빈 두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그 망할 소리를 참아 다시 꺼내지 못했다. 그 틈을 타 넋을 빼고 있던 시고모가 소파 위에 던져두었던 자기 핸드백을 잽싸게 낚아채더니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참 이게 사채까지 엮인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기, 정수가. 내가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국을 올려놓고 와서 불이 날까 봐 얼른 가봐야겠다. 시삼촌도 질세라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몸을 뺐다. 아, 맞다. 나 혈압약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네. 지훈아, 너희 집안 가정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라. 우리 같은 남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은 뻔했다. 회사 공금 횡령에 사채까지 얽힌 문제였다. 그건 늪도 아니고 아예 바닥이 없는 싱크홀이었다. 오늘 어쭙잖게 조정숙 편을 들어서 수아의 돈을 뜯어내는데 일조했다가는 내일 당장 조정숙이 자기들 집 현관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돈을 빌려달라고 목을 맬 것이 뻔했다. 형님, 도련님, 지금 어딜까요?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친척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정숙이 허둥지둥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갈랐다. 현관문이 다급하게 열렸다가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복도 바깥에서는 시고모와 시삼촌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도망치는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져 갔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단 3사람만이 남았다. 조정숙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자애로운 집안의 어른이자 권위 있는 시어머니라는 가증스러운 가면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처음 문을 걷어차고 들어올 때의 그 오만방자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아는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 잠금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텅 빈 바깥 공기를 향해 건조하게 한마디 던졌다. 나가실 때 현관문 잘 닫고 가세요. 배웅은 안 하겠습니다. 조정숙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도끼 품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수아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김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도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평생 자기 말이라면 껌벅 죽는 신용까지 하던 이 호구 같은 큰아들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조정숙은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진흙이 잔뜩 묻은 구두를 질탈거리며 비참한 걸음걸이로 아파트 밖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철컥거리며 잠금 쇠가 걸리는 기계음이 텅 빈 거실 안을 맴돌았다. 김지훈은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사람처럼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수아는 말없이 다용도실로 가서 밀대 걸레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현관 앞거실 마루에 시커멓게 찍혀있던 시어머니의 흑발 자국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흔적 하나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냈다. 세상의 시간은 누군가의 비참한 몰락 앞에서도 결코 멈춰주지 않는다. 현실이 내미는 계산서의 눈금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정확하다. 4개월 후 뼛속까지 시린 서울의 한겨울. 수아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에 뜬 두둑한 성과급 입금 알림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 돈 전액을 자신의 고수익 재테크 계좌로 이체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누구의 간섭도, 그 어떤 시댁 식구의 감놔라 배놔라 하는 훈수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커피 향이 혀끝을 감돌다 기분 좋은 단맛으로 변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액정이 환해지며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그녀는 굳이 알림을 터치해 기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뉴스의 주인공이 맞이한 결말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예측했던 것이니까. 2달 전, 김지명은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메우지 못했고 전 직장으로부터 정식 형사 고소를 당했다. 사건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핑계를 댈 여지조차 없었다. 김지명은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 신용은 완전히 파산했다.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가 쌓아온 직장 이력서는 영원히 불태워진 휴지 조각이 되었다. 조정숙의 결말 또한 참담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수법은 그녀의 얄팍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쏟아지는 협박 전화는 그저 가벼운 준비 운동에 불과했다. 목에 문신을 두른 험악한 깍두기 아저씨들이 차용증을 들고 매일같이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진을 쳤다. 문짝에는 새빨간 레커로 돈 갚아라라는 섬뜩한 글씨가 도배되었고 온 동네 주민들에게 그녀의 사채빚이 까발려지며 그녀의 그 알량한 체면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가지고 있던 금부치와 폐물을 헐값에 다 내다 팔아야 했고 종국에는 20년을 넘게 살았던 아파트 전세금마저 사채업자들의 법적 강제 집행에 의해 압류당해 공중분해되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은 알거지가 되었다. 지난주 늦은 밤, 김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었다. 그때 수아는 안방에서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고 김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정숙의 목소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쉰내 나는 노파의 목소리였다. 배경음으로는 찜질방 텔레비전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김지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과거에 어머니 말 한마디면 쩔쩔매며 눈치를 보던 착한 장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 강동구 쪽에 있는 찜질방이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친척들은 내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그독한 시누이녀는 문도 안 열어주더라. 지훈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너희 아파트 그렇게 큰데 엄마 누울 작은 방 하나만 내주면 안 되겠니? 난 밥도 필요 없고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방바닥만 있으면 돼. 김지훈은 한때 그 시뻘건 압류 통지서가 내동댕이 쳐졌던 티 테이블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 그가 아주 천천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전셋집, 수아가 자기 돈 80%를 보태서 마련한 집이에요. 이 집은 수아 집입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 진작에 바꿨잖아요. 너 지금 친어미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겠다는 거냐? 잊혀주길 불효자식아. 조정숙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또다시 익숙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그녀의 고함 속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뼛속까지 스며든 무력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매달 1일 엄마 기초생활비 통장으로 50만 원씩 이체해 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아들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예요. 그 외에 필요한 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김지훈은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주소록에서 조정숙의 이름을 검색한 뒤 액정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머뭇거리다 이내 단호하게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는 스마트폰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주방으로 걸어가 차가운 생수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주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수아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베란다 라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미니 테이블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그녀가 새로 리밸런싱한 자산 포트폴리오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펀드, 예적금, 달러 외환 투자까지. 붉고 푸른 막대 그래프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더 이상 부채의식을 강요하는 도덕적 가스라이팅도 없었고 밑빠진 독처럼 사람의 진을 빼먹는 감정 소모도 없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김지훈이 세탁실에서 방금 건조를 마친 보송보송한 수건 뭉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수건을 각 맞춰 저버라탄 수납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오후에 이케아 안 갈래? 김지훈이 베란다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서방에 있는 낡은 책장 선반이 좀 흔들리던데 이참에 새 걸로 바꿀까 해서. 조아의 수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소갈비 좀 사오자. 저녁에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 갈비찜은 내가 할게.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건 바구니를 들고 욕실 쪽으로 걸어갔다. 수아는 재테크 앱 화면을 종료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분무기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몬스테라 화분 앞으로 다갔다. 분무기 손잡이를 쥐어짜자 미세한 물안개가 넓고 푸른 잎사귀 위로 고르게 흩뿌려졌다. 이슬처럼 맺힌 투명한 물방울들이 인맥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이내 톡 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짙은 갈색 흙 위로 떨어져 내린 물방울은 그 즉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수아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잎사귀 끝에 맺혀있던 마지막 물자국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엔드.